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미중 전략 경쟁. 뭐 이제 이미 우리한테는 익숙한 게 돼 버렸죠. 이게 이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에 이 개인적인 자존심 싸움을 넘어서 이제는 국가 대 국가 간의 본격적인 경쟁이 돼 버린, 뭐 오늘날의 국제 관계를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돼 버렸고요. 이 미중 전략 경쟁하에서 북한의 대외 정책의 선택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외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른바 얘기하는 북한 외교, 그리고 북한의 대남 정책을 포괄하는 게 되겠고요. 부제로서 제가 전통적 우방인가 새로운 후견인인가, 후견자인가, 이것을 단 이유는 결국은 이 미중 전략 경쟁 하에서 중장기적으로 북한은 여전히 중국의 우방 혹은 동맹국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라는 새로운 협력자를 찾아서 자신들의 포지션을 변화시킬 건가 하는 측면입니다. 뭐 오늘 제가 이 발표할 내용의 순서를 보면은요, 일단 우리가 북한 대외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대외 정책을 결정하는 5가지 정도의 전통적인 키워드가 있어요.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 키워드들이 탈냉전 시기에 들어서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2000년대 이후에 지금의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을 만나면서 또 하나의 김정은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미하게 됩니다. 이걸 먼저 하나의 배경적인 지식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그런 북한 대외 정책의 기조 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경쟁이 북한한테는 도전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가, 아니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결국은 북한이 미중 전략 경쟁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뭐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의 열병식, 그리고 김정은의 이 열병식 연설을 앞두고 열병식 연설을 둘러싸고 가지각색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북한이 자신들이 그렇게 애타게 추구해왔던 동방의 핵대국, 강성대국, 핵을 가진 자생력 있는 우식 사회주의 국가로서 남을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을 이용해서, 아니면 거꾸로 미국과 중국 모두로부터 버림받는 존재가 될 위험이 있는가, 이 의문에 대한 한번 답을 구해보겠다는 거고요. 사실은 저는 남북관계, 뭐 우리의 헌법상 규정으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관계를 국가급 행위자 간의 관계로 봅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북한이 어떻게 되고 미국이 어떻게 되고 중국이 어떻게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돌아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길 거고, 또 일부는 저하고 의견을 상당히 달리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생각을 공유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비판적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한 말씀 드릴 수가 있는 것은, 제가 적어도 이 발표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었던 것은, 저는 북한이 좋은 체제인가 나쁜 체제인가를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에서 흔히 한 국가나 국가급 행위자를 놓고 논쟁을 하다 보면은요, 저게 좋은가 나쁜가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가치에 지나친 이 과잉 소모가 일어나거나, 감정 소모죠. 감정의 소모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쓸데없이 북한의 특정 정책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이상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물론 한 국가나 국가급 행위자의 정책이나 행동에서 도덕적인 것이나 윤리적인 부합성을 따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 같은 사회과학자의 몫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윤리학자도 아니거든요. 사회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철저하게 초점을 두는 부분은 북한이 좋은 상대인가 나쁜 상대인가 아닙니다. 북한이 하는 행동이 과연 어떤 행동인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대외 정책의 전통적인 키워드, 대체적으로 제가 전통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1945년 9월 9일에 북한 정권 창건 이후, 그리고 그때부터 1980년대 한 초중반까지 거의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하나의 트렌드를 키워드 형식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반미입니다. 이 반미의 기본적인 인식은 북한 주도 한반도 통일, 우리가 쉬운 말로 얘기할 때는 바로 공산화, 커뮤나이제이션이에요. 공산화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반공교육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남북한 간의 관계는 국가급 행위자의 관계라고요. 북한의 이익 면에서는요, 북한은 커뮤나이제이션을 추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이건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의 국가 이익 입장에서는 결국 그게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한반도 전체에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게 우리한테 피해를 주니까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겠지만요. 어쨌든 한반도 공산화의 최대 장애물로서 미국을 인식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미를 추구를 한 거고요. 모두가 아시겠지만 이런 인식이 생겨나게 된 가장 큰 사건은 바로 1950년에 한국전쟁, 우리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 공적으로 쓰는 건 6.25 전쟁이죠. 한국전쟁에서의 좌절, 무력을 통한 공산화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잖아요.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꿈,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공산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을 배제해버리는 것이, 미국을 쫓아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대외 정책의 목표가 됩니다. 그러면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을 배제하자라는 게 구체적으로 정책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당연히 일단은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 군대를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의 와해를 최우선적인 과제로 설정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게 나가라 그래도 나갈 리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국과 직접적으로 협상을 해서 미국이 한반도 문제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이루어내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바로 북한용어로는 조미 평화협정,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미북 평화협정 체결 주장이 끊임없이 나왔다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 키워드예요. 두 번째는 자주입니다. 반미의 연장선상에서 자주라는 면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강대국 정치,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이른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태생적인 컴플렉스가 있어요. 자, 북한 정권의 창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는 구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죠. 그리고 북한 정권을 초반에 괴멸의 위험으로부터 구해주었던 또 하나의 후견자, 중국. 이 사이에서 상당히 북한으로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라고 북한이 얘기할 때는 첫 번째는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 배제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자주를 왜 세우면 뭐냐면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한반도 통일 문제 나올 때 자주 통일이란 말, 이거 북한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 자주 통일이란 말에 거의 세트로 따라붙는 말들이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외국과 체결한 모든 불평등 조약의 해체를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번역기를 돌리면은, 제식으로 번역기를 돌리면은요,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해체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강대국 정치에 대한 경계라는 거는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 사이에
북한이 바로 중소분쟁에 연루되었잖아요. 이 경험의 결과로 얻은 교훈은 특정 강대국을 미국은 배제해야 되겠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어디 특정 강대국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에 굉장히 쓴맛을 맛본다라는 교훈을 얻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쓴맛이셨냐면요. 자,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에 중소분쟁에 연루가 되면서 북한이 굉장히 말조심을 해요. 그런데 중소분쟁의 성격 자체가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결국은 크루스초프가 스탈린 개인 숭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이게 중국 입장에 당시에 마오쩌둥이, 모택동이 자기 1인 권력, 물론 북한 같은 1인 권력은 아니에요. 여러 동료들 중에서 가장 우월한 존재로서의 권력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던 시절에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였던 거죠. 근데 그게 중국만 기분 나빴던 게 아니고요. 북한도 이미 1950년대 말에 지금 같은 수령제, 개인 숭배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은근히 그 당시에 김일성이 했던 발언 중에 소련을 비판하는 발언이 있었어요. 그 대가는 컸습니다. 1962년에서 64년 사이 2년간 모든 북한에 대한 대외 원조가 끊겨요. 지금 우리가 경제력 하면은 중국을 얘기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중에서 이 당시만 해도요, 중국은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북한이 고난의 행군 때 겪었던 경제적 궁궁을 이때 겪고 있었다고요. 누구를 도와주고 말고 할 그 계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시절이 냉전이었잖아요. 지금처럼 체제 차이 관계없이 모든 국가들이 서로 무역하고 그러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소련으로부터 원조가 끊겼다는 건, 그리고 한번 50년대 말 60년대 초라는 공간을 보세요. 한국전쟁 우리도 엄청나게 망가졌지만 북한도 거의 모든 산업시설들 다 망가졌거든요. 전후 복구를 겨우 끝내놨는데 이제 한참 돈 들어갈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돈줄이 딱 막혀버린 겁니다. 이 2년간 정말 극심한 교훈을 얻게 됐고, 그리고 64년에 들어와서 크루스초프가 쫓겨나요. 소련 내에서. 그러면서 그 당시에 크루스초프를 대체한 새로운 당시 소련의 삼두 체제가 대북 이 원조 중단을 해제합니다. 그러면서 겨우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시절에 주체 사상의 중요한 이 파트의 하나인 경제에서의 자립이라는 것도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 정치에 지나치게 우리가 연루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교훈, 이거를 반영한 것도 자주라는 가치가 되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프로파간다를 북한 같은 체제는 중요시합니다. 이번에 열병식 잘 보셨죠? 그 열병식의 빛과 음향과 그리고 물론 장비는 현대화됐지만요, 이거 굉장히 고전적인 방식이거든요. 1920년대 40년대 사이 우리가 나치와 스탈린주의에서 굉장히 많이 본 그런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 대중선동이나 아니면 선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분야가요, 말이 어떤 특정 단어가 주는 이미지예요. 자주 그러면 왠지 제가 이게 이 동영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 아차했어요. 하마터면 우리 사회에서 좀 금기시되는 그 외국어식 표현, 체면이 살잖아요. 뭔가 굉장히 그 국가가 뭔가 뼈대가 제대로 있고 중심이 그리고 이게 일반인들한테 할 때는 괜히 뭉클한 게 있잖아요. 사실은 안 그런데도 저 국가는 굉장히 자존심이 있고 뭔가 정통성이 있고 이런 거를 굉장히 살려주는데도 자주란 키워드를 활용을 해왔죠. 자, 세 번째는 비동맹이에요. 이 비동맹은 1950년대 중반에 북한이 비동맹 운동 태동기부터 비동맹 지도자들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했단 말이에요. 그 비동맹 지도자를 개인적으로 친했던 대표적인 지도자가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비동맹 운동에 간헐적으로 참여를 해왔던 캄보디아의 노로돔 시아누크공이죠. 북한에 가면요, 지금도 김일성이
그 시아누크 공을 위해서 지어준 북한에 오면 여기서 쉬고 가쇼 한 별장도 있어요. 이렇게 개인적인 인맥을 이용한 비동맹 운동에 참여를 했고요. 1965년에 주체사상에 이게 주체사상이요. 자, 주체사상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주체사상 핵심이 있죠. 사상에서의 주체, 외교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란 말이에요. 이거 대외적으로 표명한 게 인도네시아의 알리하람 사회과학원에서 제일 먼저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내놨어요. 자, 이렇게 비동맹 외교를 중요시한 것은 북한한테 상당한 국제적 저변 확대의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게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이 남북한 간에 이 열심히 유엔에서 표대결을 벌였거든요. 자, 유엔 결의안이 나오는 과정을 보면은요, 물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장 센 국가들, 5국가들,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거부권이라는 걸 가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유엔 안보리나 총회에서 표로 갈 때는요, 미국이라고 10표, 러시아라고 10표 가지고 나머지 국가들 1표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얼마만큼 많은 국가들을 잡을 수가 있느냐인데, 사실은 비동맹하고 제3세계들,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국가들이 굉장히 수적으로는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동맹 운동을 적절히 활용을 했던 북한으로서는 여기에 상당히 덕을 본 것도 사실이에요. 1970년대 되면 유엔에서의 표대결에서 어떤 황희정승식 이제 결의안이에요. 한국도 옳소, 그러나 북한도 옳소. 이런 결의안이 통과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군 사령관 해체에 대한 결의안이었어요. 그런데 철학적으로도요, 사실은 어떤 외교의 철학적으로도 저 비동맹은 좀 필연적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게, 잘 보십시오. 북한이 1950년대부터 60년대부터 주체사상을 얘기하면서 저 주체사상이랑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수령론하고요. 주체가 어떤 거예요?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된 거 아니에요. 사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요, 민족이란 개념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개념이에요. 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기본적인 사상은 국제적인 연대, 인터내셔널리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회주의권 정당들 모여서 회의하면, 특히 소셜리스트 인터내셔널 거기서 회의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노래가 인터내셔널이잖아요. 그런데 주체사상은 다분히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게 사회주의 국가들한테는 주체사상이 좀 이상한,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좀 이단에 가까운 이데올로기인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는 통하느냐? 비동맹하고 제3세계권. 비동맹과 제3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유하는 경험이 뭐예요? 다른 나라의 식민지, 더 직설적으로는 강대국의 식민지를 해버렸대요. 식민지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민족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경도된 국가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같은 사회주의권에는 안 먹히는데 비동맹에는 먹히더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에휴, 같은 진영에 있으니까 라는 정도의 그냥 피상적인 지지를 해준다면 비동맹은 이걸 적극 지지를 해주거든요. 이걸 이용해 먹기에도 비동맹 운동이 매우 유용했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주체사상을 전파하는 데도요, 활용을 많이 했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 키워드가 중서 등거리 노선이에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정권 창설의 결정적인 후원자와 한국전쟁의 구원자라는 두 명의 종주국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중소 분쟁에 연루돼서 아주 고난을 겪었던 경험으로 인해서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는, 다시 말해서 북한 외교사를 전체 보면요, 약간 소련 쪽으로 갔다가 중국 쪽으로 갔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주로 중요한 북한한테 불이익을 주는 사건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요, 1970년대 초반에 핑퐁 외교가, 수교는 미중 간에 78년에 일어나지만 70년대 초반에 핑퐁 외교가 한참 전개가 됐고요. 이 시기에 김일성이 또 한 번 한국 전쟁을
할 경우에 군사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냐고 마오쩌둥을 찾아갔다가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를, 이때 또 잠깐 소련 쪽으로 기울어요. 무기 그 후원을 위해서요. 그런데 이렇게 그것도 한 1, 2년이었어요. 이런 시기를 제외하고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중국과 소련,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 어느 쪽에 경도되는 것을 회피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가치나 아이덴티티 면에서는 굳이 얘기하자면 사실은 북한은 상당 부분 중국과 보다 큰 연대의식을 가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북한의 정권의 창건자였던 김일성 자체가 초기에 사회주의 운동, 공산주의 운동을 중국 공산당 지도자 밑에서 시작을 했고, 그럼 북한이 아무리 부인을 해봐야 사료로 나와요. 그리고 한국전쟁 때의 경험에 정권 창설 후원자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치유해서 복권적인 존재였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자기를 북한의 지도자로 세워놨지만 김일성 입장이 굉장히 모멸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전쟁 때 실질적으로 참전했던 중국인민지원군, 다시 말해서 인민해방군이 거의 민간인 신분 비슷하게 온 거예요. 이들의 행태가 굉장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소련에 비해서는 젠틀했다라는 거죠. 거기서 그 느껴지는 호의가 그 이후에도 쭉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외형상의 외교정책 기조에서는 등거리,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중국에 상당히 쏠려있는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한반도 공산화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윤리학자가 아니라고요. 이건 도덕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는 건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국경을 마주친 국가급 행위자 간의 관계에서요, 기본적으로는 평화로움을 원하지만 평화롭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누가 더 우월하냐를 항상 따져요. 그건 남북한뿐만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자기랑 국경을 마주한 주변 국가들이 자기의 영향권 하에 있기를 바라고, 되도록이면 자기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나한테 적의를 표명하지 않기를 바라는 게 국제관계예요. 그냥 만나서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북한을 흡수통이라는 거 반대한다고 여러 행정부에서 얘기해 왔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자, 중국에서 일국 양제의 전형이라고 불리우는 홍콩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일시적으로는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체제가 공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새 많이 쓰는 말은 서스테이너블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결국 어느 한 방식으로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흡수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여간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가진 우리 사회의 소수를 제외하고는 만약에 남북한 간에 통일을 한다면 그게 진보든 보수든 간에 그래도 자본주의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추구를 할 겁니다. 뭐 자유란 말이 껄끄러운 분들은 그냥 민주주의만 얘기를 하겠지만은요, 적어도 우리가 주체 사상에 입각해서 통일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일부 있겠죠. 근데 다수가 아닌 거죠. 우리가 그런 통일을 추구하듯이 북한도 당연히 공산화 추구를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걸 얼마만큼 치열하게 추구하느냐가 조금 달라져요. 1950년대 하고 60년대, 70년대는 진짜 북한이 자기들을 중심으로 한 흡수통일, 적화를 추구를 하고요. 80년대에 고려민주연방제가 나오면서부터는요, 북한 연방제가 50년대, 60년대에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80년대에 왜 다르냐 하면 50년대, 60년대 연방제는요, 그 모양을 가만히 보면 통일의 과도적인 단계예요. 그리고 마지막을 굳이 얘기하는 건 어떤 겁니까? 연방제를 거쳐서 어디로 간다? 공산화로 가는 거예요. 그 말을 감춰놨을 뿐이었죠. 근데 1980년대로 보면은요, 저 바로 고려민주연방제안, 일종의 두 개의 국가급 행위자가 공존하는 단계, 이걸 통일의 궁극적인 완성 단계라고 봤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1970년대 초반에 한국이 국가 총 GDP에서
북한을 추월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인구가 많잖아요. 70년대 중반이 되면 1인당 GDP에서 북한을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80년대가 오게 되면요, 이게 오히려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공사나 하기는커녕 잘못하면 이 친구들한테 먹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둘이 따로 병존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 1990년대는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1민족, 1국가, 2체제. 다시 말해서 둘이 따로 살자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더 직설적인 우리 흡수하지 말자라는.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반미, 자주, 비동맹, 그리고 등거리, 중소등거리, 한반도공산화. 이게 북한 대외정책의 전통적인 키워드였고요. 이거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 1954년에 나온 3대 혁명 역량 강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탈냉전 시대에 들어와서요, 시기로 치면 탈냉전이라는 흐름이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한 1980년대 중후반, 이때부터 북한 대외정책이 아주 가혹한 시련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외교적 고립이에요. 자, 국제적 위상에서 한국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1980년대 중후반부터 전통적인 후견국이었던 소련하고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구합니다. 이게 스포츠에서 나왔잖아요. 1986년에 아시안게임, 1988년에 올림픽. 지금 북한의 고위급 탈북자들은 여기서 나오는 회고록이지만, 이때 북한이 결국은 중국 소련과 같은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서울올림픽에 불참하게 하려고 굉장히 많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는데 실패했거든요. 결국은 자기네들의 같은 편 내에서도 말빨이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80년대 들어서 만성적인 경제난이 이때부터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외교적으로는 그게 무슨 외교 문제야 그러는데, 소련에서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 개방과 개혁, 중국의 등소평의 흑묘백매론이 나오는 개혁개방이 시작이 되면서 이 국가들이 우호국 무역조건이라는 걸 폐기해요. 우호국 무역조건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물물교환이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복잡한 개념이지만 좀 간단하게, 물물교환 허용. 쉽게 얘기하면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석유를 주면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걸 다른 형태의 물건들, 다람쥐, 그 다음에 또는 알곡, 아주 그 기초적인 공산품, 이런 걸로 교환을 해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외상거래 됩니다. 세 번째, 앞에 얘기한 물물교환의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받아올 때는 국제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받아와요. 그에 해당하는 물건을 줄 때는 내가 거꾸로 이 구상무역 형태죠. 대가로 제시하는 물건을 국제시장가보다 훨씬 높게 쳐줍니다. 곱하기 효과가 나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원조예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도 이 북중 간의 교육에서는 일부 보여집니다만, 이게 폐기가 돼요. 자, 사상적인 혼란도 가져와요. 이게 글라스노스트하고 페레스트로이카 막 이게 물론 그 당시엔 지금처럼 인터넷도 활성화되지 않았고 태블릿도 없듯이, 이게 누구를 통해서 주로 이 전파가 되느냐? 지금처럼 국경무역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바로 이 당시에 사회주의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던 소련이나 동유럽, 동독에 가 있던 유학생들을 사상이 이상해지니까 귀국시킨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탈북의 제1세대 탈북자들이에요. 주로 집단으로 온 것 치고는.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탈북에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수가 귀국을 했어요. 귀국해놓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 친구들이 자기가 보고 들은 걸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사상적으로 흔들려요. 그러다 90년대에 굉장히 중요한 블로우로 한 방을 맞게 됩니다. 90년에 한소수교, 92년에 한중수교라는 굉장히 중요한 좌절을 맞이하게 되고요. 이제 북한은 이런 도전에 대해서 혁명에서 생존으로 목표의 무게중심을 이동하게 됩니다.
기존의 후원국이란 두 국가들, 하나는 일단 러시아가 뒤를 이어받긴 하지만 해체된 거나 마찬가지로도 그렇고, 완전한 자본주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지금 러시아 공화국이 사회주의 한다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하나는 해체가 됐고 다른 하나는 여전히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훨씬 옛날보다 잘 살지만 믿을 수 없죠. 사실 북한 입장에서 92년에 자기 뒤통수 때리고, 왜? 뭐 지금 아무리 웃고 뭐 사랑하는 남녘동포, 북한이 보는 공식적인 속내는 우리는 적대국이라고요. 적대국이랑 수교한 국가를 어떻게 믿어요?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90년대 들어오니까 이 비동맹 운동도 시들시들하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비동맹이 왜 생겨났습니까? 비동맹이라는 것 자체가 제1세계 자본주의 국가죠. 제2세계 사회주의 진영이죠. 그거로부터 벗어나서 1세계와 2세계가 모두 서로 동맹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거기 휩쓸리지 않겠어요. 탈냉전이란 게 뭐예요? 냉전이 없어지기 때문에 1세계와 2세계란 블록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비동맹이 어떻게 정당화가 돼요? 더더구나 이들 중에 상당수가 결국은 쓸데없는 이데올로기 대결보다는 잘 먹고 잘 사는, 비동맹을 선도하던 국가들이 스스로 비동맹 운동으로부터 열의를 잃는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인도 같은 경우였어요. 그동안의 키워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도 절대로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북한한테 전개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바뀌느냐? 아주 정말 상전벽해 경천동지할 정도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키워드가 바뀌어요. 반미에서 원수, 제국주의자 이런 말이 아주 어울리던 반미에서요, 잠재적 후원자로서의 미국을 심상에 떠올리게 되고요. 자주라는 용어를 여전히 남지만 자주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자생, 살아남는 것으로 나옵니다. 비동맹이 없어지면서, 비동맹이 퇴조가 이루어지면서 어느 쪽에 관심을 두느냐? 유럽 쪽에 관심을 둬요. 90년대, 2000년대 초 사이에요. 북한이 집중적으로 수교한 게 바로 EU 국가들이에요. 중서 등거리 노선은 어떻게 바뀌냐 하면, 그래도 중국에 더욱 의존하는 쪽으로. 이제는 왜냐면 과거에는 원조줄 능력이 소련한테 있었기 때문에 눈치를 봤지만, 이제는 소련은 원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중국만큼 많이는 못 주거든요. 한반도 공산화에서 뭘로 바뀌었냐면요, 한국으로의 흡수 통일 방지. 나중에는 바뀔지 모르겠지만 특히 이 중에서 미국에 대한 인식은 기존에 비해서 확연히 변화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서 배제해야 될 원수에서 잠재적인 후원국으로 발휘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전히 90년대 당시에 미국의 입장에서요, 북한이라는 거는 과거에 자신들과 세계를 놓고 다녔던 구소련, 그 후신인 러시아나 중국에 그냥 붙어있는 부차적인 주변 국가 정도로 해석을 했고, 핵을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악당 국가 또는 failed state, 실패한 국가 정도로 관계를 개선해야 될 레버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레버리지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레버리지가 있거든요. 긍정적인 레버리지는 뭐예요? 내가 있어야 뭘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긍정적인 레버리지예요. 부정적 레버리지, 이게 없는 거는요, 부정적인 레버리지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쉽게 우리말로 일을 망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어떤 모임에 참여해서 그 모임을 결정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지만 내가 죄를 뿌릴 수는 있는, 조금 요새 시쳇말 하나 넣죠. 제가 말 깽판 능력이에요. 이걸로 이용하기 시작한 게 바로 핵 개발이고요. 그런데 그러려고 가다 보니까 핵 개발을 가지고 협상을 하지만 한국하고 미국이 같은 보조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여기서 인식이, 동맹 체제를 찢어놓지 않고는 미북 관계의 개선은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돼요.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또 한 번
북한한테 도전도 있지만 기사회생의 기회가 됩니다. 1986년에서 88년 사이에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거쳤잖아요. 1996년에서 98년 사이에 북한이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겪잖아요. 이게요, 이 당시에 미국이 처음에 어떤 그 조치를 취했냐면요, 북한에서 굉장히 터프한 조치를 취하다가 클린턴 2기 때 기억을 하실 거예요. 90년대 중반에 이른바 얘기하는 소프트 랜딩이 나오잖아요. 미국은요, 적어도 어떤 국가가 경제적으로 망가져서 체제 위기가 오면 처음엔 좋다는 쪽이었어요. 왜? 그 체제 위기라는 게 동구권처럼 동유럽처럼요, 다른 국가는 막 집단 망명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배급받기 위해서 줄을 한 1, 2m, 1, 2km 서는 정도인 줄 알았지, 사람이 수십만 단위로 굶고 영양실조 상태에 걸리고 이런 상황을, 이게 단순히 좋아할 일만 아니라 이거를 설사 추락한다 그래도 굉장히 소프트하게 내려앉혀야겠다는 소프트 랜딩을 정책을 취하기 시작하라고요. 90년대 중후반이 되면요, 오케이 개혁개방 다 좋은데 90년대 초반에 중국은 뭐예요? 경제개혁 몰빵, 죄송합니다 또 시체말 써서, 그거 우선주의로 가서 미국이 어쨌든 세계적인 지도력 발휘하는데 상관을 안 했다고요. 그래서 이 시절을 도광양해라 그러잖아요. 러시아 옐친 1기 때만 해도요, 미국 따라하기가 러시아의 살 길인 것처럼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너무 독주하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래도 미국과 같이 세계를 양분했었는데 그 대우를 너무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중후반이 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중국은 바로 얘기하는 화평 굴기, 화평 발전이라는 가치하에서 전 세계적인, 특히 중국의 전통적인 영향권이라고 생각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고 얘기하죠. 러시아도 이제는 더 이상 녹록한 무조건 미국의 예스맨으로, 예스 국가로 움직이지 않는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누가 돼야 돼요? 직접 그렇다고 미국하고 정말 각을 세우기엔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자꾸 미국의 뒤에서 귀찮게 하고 골치 아프게 하고 미국을 중심을 흐트러뜨릴 말썽쟁이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남북한 관계도요, 우리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물론 이건 좋게 됐어요. 근데 북한이 잘 들여다보니까 한국 사회 내의 민주화 등으로 인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니까 이걸 조금만 잘 조작하면, 무력적화는 사실은 옛날 얘기예요. 이제는 굳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무혈적화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걸 이용해서 90년대 초반에 이용했던 핵개발 국면이 2002년에 북한이 우리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2차 핵 국면이 시작이 됐잖아요. 이 과정에서 미국이라든가 주변과 협상을 하다 보니까 형식은 비핵화를 위한, 목적은 비핵화를 위한 협상인데 참여를 해보면 해볼수록 핵 능력이라는 게 가져다 주는 외교적인 효용성이 상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지만 핵 협상을 하면 할수록 북한은 나 핵을 꼭 가져야겠어라는 동기는 오히려 강화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북한의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또 한 번 새로운 동력을 얘기하게 됩니다. 일단 김정은은요,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와는 굉장히 틀린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은 김일성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넘나들면서 빨치산 활동을 했다, 김정일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잘만 스토리텔링을 하면 사람들이 믿어요. 그런데요, 굉장히 지적으로 수준이 낮은 사람이 아니면 김정은이 백두산에서 태어났다는 걸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김정은이 백두산에서 태어나요? 창광산에서 태어났지.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신화 조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근데 수령제는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대와는 차별화된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는 강박관념이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스스로 굉장히 높은 자기 존재의식이 있어요. 그 자기 존재의식이라는 것이 자기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북한이라는 존재 자체가 특히 남북한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한에서는 요즘 잘 쓰는 말로는 슈퍼갑이고요. 국제적인 존재에서도 이제는 정말 대국 중의 하나인, 그게 강성대국 아니에요, 그게. 대국 중의 하나로 취급받는 그런 북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북한한테는, 지금의 김정일의 북한한테는 분명히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자, 지금 내년에 제8차 당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2016년에 했던 제7차 당대회 보고문을 보면은요, 김정은이 난데없이 대테러전이라는 걸 들고 나와요. 이거를 테러라는 게 이제 우리말로 좀 테러거든요. 결국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게 미국이 다른 국가들을 공연하게 압박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가치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공식 입장은요, 우리는 모든 형태의 테러에 반대한다 했어요. 9.11 직후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중국, 러시아 이상으로 미국하고 때로는 각을 세울 수 있는, 우리는 국제급, 우리는 전국구, 지역구 얘기하지만 우리는 한반도급이 아니라 국제급 행위자야라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남북한 관계에서는 어떻겠어요? 한국 사회의 변화도 자기들, 김정은 위인이라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다음에 북한도 이제는 한국이 자기들보다 경제적으로 윤택하다는 걸 우려해요. 인정해요. 지금 우리 앞서에 대해서 얘기하던 흔히 북한이 한국에 가면 전부 굶어준, 그거는요, 아무리 길게 봐도 한 15년 전에 프로파간다 컨텐츠예요. 지금 어떻게? 쟤네 경제적으로는 잘 사는데 부가 편중돼 있다. 진짜 잘 사는 친구들은 서방 깡칠 정도로 거대 부자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가장 기초적인 생존권까지도, 그것도 인간으로서의 자존심까지도 말살된 계층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다. 완전히 없지는 않으면서도 굉장히 과장된 한국 사회의 현실을 가지고 자기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합니다. 자, 경제적으로는 잘 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꽤 많이 이제는 균형을 이뤘어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네들은 핵보유국이라는 거거든요. 비터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뭘 안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견국은요, 요즘 잘 쓰는 말로 치면 엄친하지만 이 중견국이 빠진다라고 해서 특별히 국제사회에서 어떤 일이 안 됩니까? 불편하긴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갑자기 중견국이 쭉 들어간다고 해서 안 되던 일이 갑자기 됩니까?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결정적은 아니에요. 비터 파워가 있는 핵보유국과 좀 못 먹고 살지만, 잘 먹고 살지만 결정적으로 뭐 하나의 한 방이 없는 중견국 간의 관계에서는 핵보유국인 자신들이 항상 수피리어리티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김정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목적 내에서 1차적으로 흡수통일을 방지하는 걸 지향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대로 가면 통일도 자기들 주도의 통일, 꿈은 다시 한 번이라고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북한한테는 이게 도전일까요? 기회일까요? 미중 전략 경쟁은 워낙 많은 분들이 다뤄줬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자료 이외에 자료를 보시는 것만 해도 충분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미중 전략 경쟁을 놓고 북한, 미국, 중국 세 개 국가가 어떤 생각을 할지를 놓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에서 볼까요? 최근에 나는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 그랬다가 그게 우드워드나 볼튼 회고록에서 약간 그거를 비판하는 표현이 나오니까 그냥 수사적으로 얘기한 거야라는 트위터에선 또 굉장히
북한이 얼마 전에 ICBM에 보여준 거 분노. 이 트럼프 본심이 뭘까요? 트럼프의 본심은요. 예. 볼튼이 얘기한 대로 사진 찍기도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 트럼프는 자기는 굉장히 혁신적인 발상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아마 이 생각하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11월 3일 이제 현지 시각이죠. 미국 현지 시각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미중 전략 경쟁도 조금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고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요. 기본적인 미중 전략 경쟁의 속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너무 늦다라는 지금 다루지 않으면 too late하다라는 기본적인 인식들이 미국 사회에 광범위하게 형성이 됐고요. 이거는 그동안 미국 내에서 이른바 얘기하는 친중인맥들 자체도 지금 형태의 중국과는 같이 가기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이게 민주당, 공화당 구별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트럼프처럼 좀 거칠고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느냐 아니냐의 그 스타일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전히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전략 경쟁은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트럼프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요. 아마 미중 전략 경쟁에서의 그 전략에 있어서 트럼프가 많이 가졌던 이게 바이든 시대에 바뀌는 거는 지금 바로 북한 활용론이에요. 트럼프는요. 북한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게 아마 기업가니까 나의 경쟁사로부터 인원 하나를 빼오면 경쟁사가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을 이 미국 쪽으로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중립화시킬 수 있다면 한국하고 북한을 이용해서 중국을 포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트럼프 같은 이 기업가적인 멘탈리티에서는 이익도 줘요. 왜? 북한에 대해서는 야, 너 말 잘 안 들으면 내가 한국 쪽에다가 더 동맹을 강화할 거야. 이 카드를 들이밀 수 있고요. 한국에서는 뭡니까? 그럼 우리가 미군 지금도 잘하고 있는 짓 아니에요. 우리가 미군 빼도 되는 거지, 줄이거나 돈 안 주면. 이게 트럼프가 직설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이 구도가 쉽게 얘기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양수 겹장을 쓸 수 있는 구도인 거예요. 북한 활용론이. 그동안 그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물론 아마 제가 볼 땐 바이든이 되고 나면 바이든은 북한한테 미국한테 아무리 도움이 된다 그래도 북한을 활용해서 미중 전략 경쟁을 헤쳐나가겠다는 생각을 그렇게 트럼프처럼 황당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얘기고요. 중국은 어떻게 보느냐? 예. 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미국을 신경을 건드릴 중국이 직접 하진 않지만 미국한테 좀 했으면 좋겠는 행동, 미국이 고민하는 행동을 누군가는 해줬으면 좋겠다. 그 역할을 해온 게 북한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중국도 어떻게 보면 골치 아픈 이웃이에요. 자꾸 대량살상무기 만들고 또 자기네 경제 운영에 별 관심이 없는 매번 원조에 가까운 무역 해줘야 되고. 그래서 중국도 중국 전문가분들은 이게 순치관계가 아니라 순망치안이라고 얘기하죠. 결정적인 어떤 사활적인 이익의 관계가 아니라 정상국가 간의 관계로 돌아가더라도 그렇다고 해도 북한이 완전히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북한이라는 전략적 버퍼존이 있어야 직접적으로 만약에 한국 주도의 통일이 돼서 주한미군하고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는 사태는 막겠다라는 거고요. 바로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가 중요하기는 해도 북한의 정권 체제 위기를 초래할 만큼 압력을 가하는 것은 우려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제 제재를 하더라도 국제적인 뒷문은 계속 열어주고 있는 이 뒷문을 열어주고 있는 가장 큰 것이 바로 중국이었잖아요. 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트럼프가 그렇게 이용을 한다고 한들 김정은은 잘 보세요. 한중 수교할 경우에 했을 당시에요.
북한 전체의 권력 엘리트들이 굉장히 큰 쇼크를 먹었어요. 김정은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었냐면요. 바로 소년기였다고요. 사춘기 제1대 반항기에 들어가요. 그때 박힌 각인감. 중국이 우리를 배신했다. 이게 저는 지금도 김정은 뇌리에 남아있다고 봐요. 김정은이 중국을 불신하겠지만 근데 과연? 자, 트럼프 말로만 얘기하지 절대로 돈 쓰겠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베이징이 아니면 누가 북한을 먹어 살릴까? 과연 북한이 노골적으로 김정은이 속심정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를 못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로부터 벗어나갈 수 있을까? 없다라는 얘기죠. 중국 시각에서 볼게요. 북한의 입장에서는요. 양쪽을 다 활용히 먹을 줄 어떻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거 알아요. 북한도. 예, 트럼프 같은 인물들이 자, 북한과는 달리 중국과는 달리 우리는 정권이 바뀌잖아요. 트럼프가 서로 재선이 돼도 트럼프 8년 동안 모든 한미 관계의 근본이 다 바뀌겠습니까? 그렇지는 못해요. 미국하고 관계가 나아져도 한미 관계보다 북미 관계가 더 우호 관계다? 그거 아마 김정은도 생각 안 할 거예요. 나름대로 영리해요. 예, 트럼프가 얘기했듯이. 그리고 완전한 탈중국도 현실적으로 중국이 보는 거 맞아요. 그러나 적어도 미국하고 중국 카드를 동시에 지닐 수가 있다면 북중 간의 오랜 우호관계 이상으로 결국 종속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으로부터 외교적인 배신 받아봤잖아요. 이런 상황은 다 안 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면 적어도 우리가 남침만 안 하겠소라는 약속을 해주면은요. 어떤 얘기예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오케이, 남북한 관계에서는 당신이 형님하쇼. 당신이 영원한 값하쇼. 이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굳이 그런 얘기 안 해도 주한미군만 한 절반 정도 빼내주면 김정은 뭐라 그랬어요? 예? 우두우두 해고록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국 군대 자체만으로 우리 상대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열병식 때 그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했잖아요. 다른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던데 사랑하는 남적동 포스. 저는 그 무기 체계를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할지 모르겠죠. 마치 한반도 전체를 통과라는 어떤 우월적인 지도자가 한국 사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호의의 표시적으로 들렸어요. 섬찟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 일이 모두 자기 마음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이거 양쪽을 놓고 줄다리기 잘못하면 중러 등거리 때 경험을 해왔지만 양쪽으로부터 모두 퍼니시먼트를 받거나 양쪽으로부터 모두 어벤더먼트 포기될 위험성이 존재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미중을 활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핵을 가져나가면요. 북한도 핵 딜레마가 발생해요. 핵 만들어 놓는다고 모든 고생 끝난 건 아니에요. 굳이 주택으로 하나 치자고요. 우리가 오래 고생해서 집 살려고 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집에 돈 들어가는 일이 없잖아요. 나중에 운영유지비 정도잖아요. 이게 무기는 틀려요. 핵은요. 핵무기를 일정 수준 이상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 따로 모아서 굉장히 안전한 사일로에 저장을 해야 되고요. 비싼 무기일수록 고성능 무기일수록 1년에 무기체계 자체의 10% 내지 15%가 운영유지비로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핵무기를 일정 부분 가지고 6, 7년이 지나면요. 그 핵무기 가격에 해당하는 돈이 또 한 번 들어간다라는 얘기고요. 핵은요. 하나 쌓아두면 모든 무기가 그렇지만 천년 만년 가지 않아요. 반감주기란 게 있습니다. 이게 10년, 20년 가면 안 터져요. 핵분열이 안 일어난다고요. 핵융합이나. 그럼 또 재충전을 이 업그레이드 비용 자체도 만만. 장기적으로는요. 진짜 핵을 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집 가졌는데 팔지도 못하고 자산가치 떨어졌으니까 하우스 푸어라 그러잖아요. 은행 금융 어떻게 보면 핵 푸어가 나올 수 있어요. 뉴클리어 푸어가. 그게 북한도 그러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이 문제에서 해결을 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제가 북한 대외 정책에서 미중 전략 경쟁 얘기하자고 하는 거는 딱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결과적으로는 미중 전략 경쟁하에서 북한도 미국과 중국이 뭘 생각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이미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철저하게 북한 입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동기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다만 그 이해라는 것이 중국은 변동이 없겠지만 미국이라는 건 행정부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트럼프 재선이냐 바이든이냐에 따라서 또 다른 변수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더더구나 트럼프의 속내라고 한들 북한이 100% 이해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북한도 그런 기회 이상의 도전 요인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초조한 거예요. 김정은이 왜 자꾸 우는 걸 보여주겠어요? 제재, 그리고 수해, 그리고 코로나 감염, 이 삼중고에서 너희들 고통받고 불만 인민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북한 불만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나도 뚜렷한 수 없어. 그러니까 좀 더 견뎌봐. 일단은 내부 달래기로 들어선 거고요. 분명히 전략 경쟁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딜레마 있다. 세 번째, 제가 오늘 얘기하는 마지막 부분들을 결론 부분에 적었어요. 네, 평화라는 거 좋습니다. 사실 국제관계에서를 하는 학자들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가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가요. 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다양한 이론이 나왔어요. 그런데요, 그 앞에 있는 것들, 기본적으로 현실에 발을 디딘 평화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국가의 대외 정책은요, 이타심보다는 이기심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도 미중 전략 경쟁에서 딜레마 가지고 있죠. 경제는 중국한테 잡혀 있고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양쪽 다 좀 줄 잘 서라고 계속 압력 넣는데 북한도 똑같은 딜레마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민족 공조하면 풀릴 것 같죠? 해법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민족 공조 가지고 미중 전략 기제 헤쳐나가자. 둘의 지향 가치가 틀려요. 예, 둘이 해법이 같으려면요. 오케이? 김정은이 나 한 10년 동안만 사회주의하고 그 다음에는 넘길게. 이 미략을 근데 이건 믿을 수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가치를 무비판적으로 내면화하게 생기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흔히 얘기되는, 그럼 우리 중립화하지 뭐, 남북한 간 합의해서.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국가들이 왜 중립화에 성공을 했는 줄 아세요? 약간은 계륵 같은 존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군사적으로 전명해 봐야 다른 국가들이 달려들어서 쪼고 나오고, 그리고 굳이 내가 가령 과거의 프로이센이나 아니면 나치나 전통적으로 스위스 여기가 영세 중립이 되기 전에도 비슷한 유형을 누렸던 거는 여기로 가는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에요. 여기 통과 안 해도 딴 데로 갈 수가 있어요. 나치 때도 스위스 중립국이라 그래가지고 나치 독일이 러시아 진군을 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한반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외통이에요.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요. 전략적으로 그렇다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미중 전략 경쟁에서 우리가 가지는 딜레마 탈출의 시작은요, 사실은 민족 공조보다는 민족 공조라는 외형상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가치의 이면에서 우리가 자칫 잃어버릴 수도 있는 남북한 관계에서 주도권이라 그래서 흡수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화낼 때는 제대로 화내고 항의할 때는 제대로 항의하고 지원할 수 있을 때는 또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만들어 지원을 하되 그걸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에 공감대하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 페이스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돼야 거꾸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미중 전략 경쟁 딜레마를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지도 훈수를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제 발표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현님 또 네. 이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은 사실 일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좀 스가 총리로 좀 바뀌면서 한일 간의 어떤 외교 관계의 물꼬가 좀 터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사실 기대와 우려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론부터 더 말씀드리면 한일 관계 개선은 아베 시대에는 이데올로그 아베가 있었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됐고 현재는 리얼리스트 스가이기 때문에 개선이 되기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중 패권 경쟁 시대 하에서 사실상은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의 얽매이다거나 현재 어떤 정치적인 환경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선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국내 정치 때문에 사실은 이제 외교 관계의 어떤 새로운 물꼬를 못 트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센터님께서 좀 일본에 대해서 제대로 좀 더 일반인들도 이해를 하고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좀 강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